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막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내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햇빛이 여기까지 깊숙하게 들어오네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단열과 기밀 등의 특수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이른바 에너지 제로 주택입니다.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발효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대폭 획기적으로 전략하고 필수적인 에너지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자립 구조가 필요한 것이죠.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방식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공공주택으로 돼서 신혼부부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 이렇게 또 주거 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되면서 이것이 말하자면 주거복지의 한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또 아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 방문에 동행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공공임대주택 100만 채 가운데 상당수를 에너지 복지와 결합한 주택으로 만들 것이라며 60% 수준인 에너지 절감률도 2025년까지 100%로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인권 침해와 차별 철폐를 위해 정부기관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선 존재감이 희박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인권위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도 나왔습니다. 국제인권기준을 적극 반영한 권고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 내에 군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위원회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보장체계 구상을 보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과 함께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를 완비하고 차별배제, 혐오에 대한 개별 법령 정비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이후 5년 9개월 만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회를 열어 최승호 PD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사회인 여권 성향 이사들만 참석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확정돼 최 PD는 해고 5년 만에 MBC 사장이 돼 돌아왔습니다. 국민들께 실망 끼쳐드리지 않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MB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 사장은 1986년 MBC에 입사해 주로 PD 수첩에서 PD로 활동했습니다.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조작 사건, 4대강 수심 6m의 비밀, 검사와 스폰서 같은 프로그램이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지난 2012년 파업에 참여했다가 당시 김재철 사장이 최 PD를 해고했습니다. 그 후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PD와 앵커로 활동했고 보수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최 사장은 보도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국장 책임제 복원과 주요 인사의 임명동의제를 약속했습니다. 최 사장과 함께 해고됐던 기자, PD 등 5명도 유럽연합에서 한국을 비롯한 17개 국가를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17개 국가들을 보시면요.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샬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의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토바고 이렇게 17개 국가인데 여기에 생뚱맞게 우리나라가 들어갔어요.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 조세 회피처가 이 블랙리스트로 나오게 된 경과를 보면은요, 일단 두 가지로 움직였습니다. OECD에서 먼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OECD에서 조사한 결과는 한국은 포함이 안 됐어요. 거기에. 네. 그런데 이게 생뚱맞게 갑자기 유럽연합에서 한국을 포함을 시켰는데, 조세 회피처라는 개념은요, 개념부터 잡고 가야 돼요. 원래 고전적인 개념은 금융 시스템입니다. 금융 시스템. 그걸 기준으로 잡게 돼 있어요. 금융회계 시스템에 투명하지 않고 돈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나라, 이게 조세회피처인데, OECD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조세회피처가 아니다, 포함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EU에서 갑자기 이게 들어간 경과는 작년에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했어요. 당신들 이러한 게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올바르진 않아요. 올바른 판단은 아니었어요. 유럽에서 요구한 것도 당신들이 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분들에서 소명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냥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씹어버린 거예요. 회신을 안 줬죠. 네. 네. 문제는 뭐냐면 EU가 발표한 거에 이게 조세회피처는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산업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EU가 17개를 발표한 거에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것. 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당신들 우리한테 해명해라고 EU가 요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걸 우리한테만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 해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씹은 건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제도는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갖고 있어요. 홍콩, 대만, 일본, 중국,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그렇죠. 위해서 여러 가지 싱가포르, 제도를 하죠. 예. 뭐 인도, 예. 베트남, 태국, 예. 미국까지 예. EU 국가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제조업을 또 거기에 계산을 해서 조세회피처로 발표했다. 이 부분은 물론 근본적인 잘못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에 있지만 이거는 EU가 좀 너무 무리하게 들어갔다. 이게 박근혜가 잘못한 건 확실한데 이게 뭔가 오류가 있거나 담당 직원의 뭔가 판단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비교 대상이 예를 아니죠. 들어서 그레나다나 마샬 제도 같은 이런 나라들은 있죠. 현금으로 5,000달러 하고 신분증 주면 은행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을 만들려면 자본금 500억 이상이 있어야 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5,000달러의 신분증 하나 가지고 은행을 만들 수 있는 나라하고 비교를 해요? 그렇죠. 완전히 헛소리 중에서도 완전히 개똥 같은 소리예요, 이거는 진짜. 이게 조세회피처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떠올릴 수 있는 곳이 버진 아일랜드잖아요. 예, 가장 예, 유명했는데. 예. 근데 지금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처럼 EU에서 질의문을 보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도 회신만 했어도 이 국가들은 그레이 리스트로 빠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레이 리스트도 아니고 블랙 리스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블랙 리스트가 되면은 또 어떤 제재를 받느냐. 이걸 보면은 또 이 리스트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디언 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떠한 구체적 제재도 정해지지 않아서 곧바로 위협을 가할 수가 없는 이빨이 없는 규제다. 그러면 블랙리스트 따로 있고 그레이 리스트 따로 있고 이래 그레이 새끼야.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버진 아일랜드도 빠졌어요, 이번에. 네, 다 빠졌어요. 버뮤다도 빠졌어요. 예, 그렇게 빠졌고 이게 제재 방법도 없기는 한데 이건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보는데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찜찜한 부분이 그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왜 이걸 씹었을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기분 나쁜 거 이전에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EU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무슨 뭐 감시하고 있는 나라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OECD랑은 또 다른 건데. 또 지구 동네에서 그냥 뭐 네. 끼리끼리 뭉쳐 사는 애들이 지가 뭔데 우리나라를 뭐 조세 회피처인 나발이 있는 뭐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프랑스가 조세회피처라고 발표하면 가만히 있을까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외국인들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조세 회피처가 되냐고. 그럼. 조세 피난처. 근데 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나라들 자체가 되게 웃겨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거나 EU가 정한 시한인 2018년 말까지 세법 개정을 약속하지 않은 나라들. 그러니까 어떤 조세 회피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념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EU가 정한 대로 니네가 하지 않았어. 이거기 때문에 지금 김동연 총리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네,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기분 나빠. 그렇죠. 기분은 네. 나쁘죠. 그래서 사실 이게 OECD에서 조세회피처를 발표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폭망해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써보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EU 안에 세금 징수 기준을 존중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도 같은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룩셈부르크나 몰타, 네덜란드, 아일랜드 정도도 블랙리스트에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문제는 있는데 이 EU의 블랙리스트 자체를 보고서라기보다는 미국 기업하고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이 더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미국 IT 기업들이 법인세를 적게 징수하는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지금 세금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납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광고비 결제하면 네. 아일랜드가 찍혀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딱히 한국이 타겟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대규모 IT 기업의 경고성 메시지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뭐 쉽게 보이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이번에 블랙리스트가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한 가지가 조세특례 제한법이에요.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투명하지가 않다. 개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좀 이유가 글쎄요. 뭐잖아. 곧 뭐잖아. 리스트를 수정할 거라고 봐요. 네, 수정이 되겠죠. 별 걱정 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작년 말부터 있었던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신뢰가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지적.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부 기관의 신뢰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42.4%를 기록한 헌법재판소. 높은 신뢰를 받은 이유가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8대 0으로 만장일치 됐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이정미 재판관의 그 헤어롤 네. 그 덕분이 아닐까요? 이게 굉장히 뭔가 에피소드? 예. 그런 건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파급 효과를 줬죠. 그렇게 담긴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죠. 네. 예. 그리고 다음이 고용노동부입니다. 2위를 차지했는데요. 헌법재판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38.2%. 문재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가장 크게 공헌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잖아요. 그 노동부가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장관으로 했던 김영주 장관님이죠. 네. 그 김영주 장관이 아마 노동부 장관들 중에 지금처럼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원래 정부조직법에서 고용노동부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고쳤어야 되는데 맞아요. 예, 명칭이 이번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정부조직법 수정하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원래 노동부로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장을 들여다봐야 되는 사람들이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그냥 사업주를 위한, 사업주를 대변하는 기관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비로소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높은 순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3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좀 의외인데요. 37.5%를 의외네. 기록을 했어요. 할 말은 많지만 이 3위로 오른 것은 아마도 5구 대선을 무사히 잘 치러낸 효과 아닌가. 예. 그 정도로 코멘트하고 말겠습니다. 선관위 잘했어. 또 이번 대선 때는 시민의 눈이 확실히 많이 가장 최근의 선거기 때문에 가장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선관위에서도 눈치를 좀 보지 않았나, 열심히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4위는 37.1%를 기록한 보건복지부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 케어에 대한 기대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메르스 같은 것 때문에 관리 미숙으로 불신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 정부기관 신뢰도 조사를 보면 물론 이제 이게 조사 방법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 2월에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2017년 2월이면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돼서 집거 중일 때잖아요. 네. 이때 보면 이 42.8%인가로 가장 낮다고 그랬어요. 정부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신뢰도가.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어떻죠? 공공기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건 27.8%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0%가 안 돼요. 더 떨어진 네, 거예요. 예, 더 떨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난 2월까지는 박근혜가 탄핵이 확정되지 않은, 파면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박근혜 정부였었고요. 사람들이 에이 설마, 네, 긴가민가에 에이 설마 그러던 때였고, 그런데 지금 보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기관이
그 이전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다 개판이었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어 너희들. 잘하고 있지 못해 라고 판단을 한 게 이거고요. 이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무수행 평가를 한 와중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같이 했어요. 직무수행 평가를. 대통령에 대해서는 68.2%가 잘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17.7%가 나왔고요. 잘 모르겠다는 14.1%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이번 공공기관 직무수행 평가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결과가 여실히 보여지는 그렇죠. 예, 그런 수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게 사법당국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 맞아요. 예. 앞에 말씀드렸던 4가지 공공기관 외에 신뢰지수보다 불신지수가 더 높은 곳 1위가 국세청, 그 다음이 대법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외교부, 행안부 순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더 높다는 거죠. 긍정평가보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가 잘 모르겠다고 평가한 1등이 산업부로 나왔어요. 그 뭐 하는지 모르겠다. 걔네들은.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1등이 산업부고 그 다음이 과학부고 그 다음이 중소기업 벤처부고 그 다음 인권위 권익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산업부가 사실 우리하고의 어떤 관련성으로 보면 정부 부처 중에 제일 관련이 깊을 거예요. 월급 생활자들도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왜냐면은 산업부에서 에너지 정책과 통상 정책 그리고 기업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뉴스에서 올해 무역 수지가 뭐 흑자 뭐 몇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몇 % 성장을 했습니다. 다 총괄하는 게 산업부예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산업부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의 어떤 삶의 밑바탕을 버텨주고 있는 부서인데 실제로 티가 안 나죠. 예를 들어서 한 해 에너지 예산, 에너지 관련 정책 예산만 해도 막 4조 원, 7조 원 이렇게 막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다 덩어리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티가 안 나. 그 석유 대금 뭐 1조 원을 결제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생활에 파장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기름값이 안 오르면은 좋은 거지. 실제로 기름을 파는 회사는 또 다른 대기업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산업부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천연가스도 그렇고 우리가 전기도 그렇고 산업부가 원래는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그런 부서인데 모르죠 시민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무역을 할 때도 이 산업부가 조성한 펀드나 이런 정책 자금을 통해서 보증 프로그램으로 일종의 마지막 보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제거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 알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알면 되지 그 이면에 누가 뭘 하고 있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 대표적인 부처가 산업부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썰을 풀어봤어요. 네. 사실 이 공공기관 신뢰성 평가라는 것은 지나갔던 그들의 그 실적과 행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다가올 기대치에 대한 평가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기관을 그동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기관 중에 50%를 넘는 지지를 얻는 기관이 하나도 없다. 대통령 빼고는. 정말 대통령 빼고는 아무도 못 믿겠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정서가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대통령 홀로 지금 막 뛰어다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각각의 정부기관의 장들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앞으로 정책 결정, 행보할 때 국민들의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국민과 같이 움직여줄 때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나 이번 조사를 보고 나서 이게 국민 정서인지 정치 보복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신뢰지수가 꼴찌거든요. 전체 모든 33개 공공기관 중에서 국정원이 꼴찌를 했는데 9.9%예요. 신뢰지수가. 반대로 불신지수는 69%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뢰지수가 안 먹는데. 이게 적폐청산이지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데 레드홍 씨께서는 아마 이 결과를 보고 논평을 한다면 페이스북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거봐라.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외면받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30% 못 받고 있다. 왠지 안철수도 생각나는데요. 아마 안철수도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번에 공공기관 말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들 있죠. 공기업들 리스트들도 한 번씩 거론하면서 이 공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한 번씩 쭉 훑어보다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원래 공기업들은 제목이 곧 내용이잖아요. 그 제목을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쭉 보다 보면 직감적으로 압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민영화하면 안 되는구나. MB가 왜 민영화를 하려고 했는지, 왜 대기업들이 그 민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 진영에서 민영화를 왜 그렇게 소리 높이 외치는지 직감적으로 바로 알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리스트라도 한번 쭉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만 좀 더 첨가하고 넘어갈게. 2017년 2월에 에델만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에델만 신뢰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전 세계 28개국 중에서 대한민국 꼴찌를 합니다. 수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 신뢰도가 2016년 35%에서 2017년에 28%로 나오고요. 기업 신뢰도도 33%에서 29%로 나옵니다. 그 에델만 코리아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나 기업에 대한 신뢰보다 친구, 가족에 대한 신뢰가 더 높다.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뭔가 가슴 아프네요. 일단 국정원에 대한 지수가 이렇게 나온 거를 보면은 자유당에서는 이 여론조사가 국정원에서 특활비 받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27번째 시간입니다. 선창 1호 전복사고 이게 나면서 세월호의 이야기들이 다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요. 보도들에도 여러 가지 세월호 대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마무리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명정님? 예, 유명정입니다. 예, 이렇게 인명사고가 자주 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네. 결국에는 난 사건이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은 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최소한 정부라고 하는 공조직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조를 안 한다거나 못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무능함은 사실 없어야겠다. 우리가 지금 무능론과 어떤 기획론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능해서 먹고 있단 말은 듣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거를 보고 페북에 가장 먼저 올라왔던 게 물론 이제 저도 자주 느끼는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 때 세월호가 침몰을 했다면 얘들은 살았겠다. 예, 유가족 분이 그렇게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살리지는 못했더라도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애들을 속절없이 정말 손 놓고 구경은 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면서 이렇게 통탄을 하시는 글들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좀 특이한 게 공기부양정이 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세월호에서 이제 공기부양정을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었었는데 그거 안 된다고 까였거든요, 세월호 때. 근데 떴길래 뜨기는 하는구나, 구조할 때 투입이 되긴 하는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실종되신 분들을 찾기 위해서 투입된 인력이나 장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뭐라고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접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코멘트를 더 다는 게 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꼭 하나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에어포켓. 네. 물론 훨씬 작은 배지만 에어포켓이 존재를 해서 실제로 거기서 사람이 살아난 증거를 지금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데 세월호 때도 에어포켓이 있다 없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없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선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구를 하거나 선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에어포켓은 아주 기본, 배가 그냥 뒤집어지면 아주 기본적으로 없을 수가 없다. 사실 에어포켓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논지가 좀 어긋난 게 뭐냐면 에어포켓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에어포켓이 없을 수도 있다지만 있다는 가정하에 수색 구조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다 사망했을 거야라고 추정하는 거는 수색 구조가 아니거든요. 예, 가능성이 1만큼이라도 있어도 해야죠. 그게 이제 그럼요. 국가의 의무이고,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에어포켓이 희박했다 없었다는 얘기가 처음에 이제 해경한테 나온 얘기거든요. 23일 날. 그건 자기 실드잖아요. 근데. 맞아. 해경, 그러니까는 침몰하자마자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죠. 에어포켓이 없다라는 건. 근데 23일날 에어포켓이 없다고 얘기한 것도 전에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객실 이제 구석구석 확인을 해서 없구나 해서 발표한 게 아니고 그냥 3층, 4층에 이제 떠 있는 부분 객실 몇 개만 들어가서 에어포켓이 없네 그러고 발표를 한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그때도 참 많이 분노를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무식한 소리라는 게 배가 뒤집어졌거나 어쨌건 간에 떠 있다는 것 자체는 속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로 채워졌다면 바로 가라앉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의 일부 부분이 물에 떠 있던 일정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또 3년 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되게 가슴 아픈 얘기가 좀 있고요. 어떠세요? 그 순준히 보시기에는 지금 아까도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해경 시스템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느 이렇게 약간 좀 정신을 차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네, 그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겠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무능론인데 우리가 지지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명정님 기억나시죠? 그 해경들이 개년마다 하는 훈련들 네. 엄청나게 해서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해경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평상시처럼 했으면 세월호에 사람들을 많이 살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뭔가 참 미심쩍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굳이 그림을 찾을 필요가 없었겠죠. 평상시대로 하면 그것도 이제 뭐 2013년도 14년도에도 훈련은 꾸준히 계속했고요. 해경의 이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구조 활동을 하는 이 시스템이 그냥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데 탈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은 거가부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스템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을 못한다면 이해하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항상 해요. 1, 2, 3정에 있는 해경들이 말을 못한다면 이해를 하겠다 내가. 나오라고 소리만 치면 되었던 거거든요. 들어가서 뭐 탑승객들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밖으로 나오라고 마이크 대고 소리만 질렀어도 다 살 수 있었다. 탈출 명령을 했다고 거짓말했는데 결국은 안 한 것으로 드러나고. 예, 그 명령은 또 김석균이 했다고 실제 청문회에서 밝혀졌죠. 자기가 인터뷰를 하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처벌 아직 안 됐습니다, 김석균. 에어포켓이라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듣잖아요. 뉴스를 통해 가지고 기분이 정말 묘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난주는 사회적 참사법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연결되지 않은 이야기, 전에 하다가 만 이야기 보충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해군, 오늘부터 이제 해군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전에 그 703호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나 그런 부분 앞으로 조금 더 이제 해군 얘기를 하다가도 앞에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해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703호기 녹취록에 대해서 확인을 드릴 건데, 텔루에서 사진을 제가 3장을 총 보내드렸죠. 녹취록을 좀 우선 말씀을 드리면, 9시 41분에 703호기가, 녹취록이, 목포 헬기는 일단 구조가 그러면서 100비트에 하나 400비트에 하나 있는데 교신이 안 되니까 45분 31초에 다시 703호기가 이 시간은 이미 이제 511과 513호기가 침몰 현장에 이제 도착해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703호기가 이 511과 513기의 침몰 선박 근처에서 지금 팬더 2대가 임무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고도는 500비트를 유지를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511과 513호기가 있는데 팬더 2대가 세월호에서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511과 513호기가 지금 공중에 떠 있고 세월호 위에서 제가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사진이냐면 511이 찍은 영상에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FM대로 하면 지금 이제 세월호 위에서 막 구조를 끝냈을 시간이 있죠. 예, 근데 9시 42분? 예. 근데 요게 이제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헬기가 2대가 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511이 지금 이 헬기 2대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511이 세월호 위에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511은 위에 떠 있고 영상을 이렇게 찍는데 세월호 위에 헬기가 2대가 떠 있죠.
네, 요거 이제 그 캠코더로 찍은 영상이고, 캠코더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시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언제 몇 시에 찍었는지는 시간을 다시 한번 보정을 해서 확인 작업을 해야겠지만, 그 7035기가 511과 513한테 지금 밑에서 팬더 2대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 니네는 잠깐 좀 위에 떠 있어라라고 지시를 했을 고 이제 3분 전에 이제 찍은 영상이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체불명이 확인되지 않는 헬기들이 세월을 위에 떠 있는 이제 그 영상이 실제 포착이 된 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요게 511이 지금까지 진술을 하기를 세월호 침몰 현장에 703호기 빼고 제일 먼저 도착한 구조 헬기고, 도착해서 세월호를 한 바퀴 도는데 바다에 빠진 사람 없고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한 5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쪽으로 사람이 이제 한둘 나오는 거를 보고 그쪽으로 항공구조사를 내려서 구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진술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동그라미를 쳐드린 이유는 지금 이 사람들이 2명이에요. 2명인데 오렌지색 수직기복을 위아래로 입고 있어요. 우리 그러네요. 세월호 침몰 초기 이제 오렌지맨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근데 이제 보트로 이제 구조가 돼서 123정으로 옮겨 타서 그래서 이제 팽목항으로 가게 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보트로 구조된 거는 아니죠. 그 굴뚝 옆에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 구명조끼를 입은 건가?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건가 했는데 이게 왜 화면이 흐리냐면 이제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요 부분을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화면이 흐려져요. 제가 보기엔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게. 보정했다. 선명하게 보이다가 이 부분을 비치면서 갑자기 이렇게 흐려져요. 자체 블라인드.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처리를 하지? 그러면서 계속 봤는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위아래로 오렌지 수직기복을 다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그러면 구조된 사람 중에서 오렌지 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겠네? 하고 다 뒤져봤어요. 근데 오렌지 수직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네. 구조한 사람 중에서.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는 누굴까 궁금해서 이게 또 지금까지 구조된 사람 중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영상에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었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뭐 해군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나왔던 얘기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거, 제가 전에 703호기 말씀드렸을 때 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때 뭐 C-130 허큘리스가 왜 왔냐 막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조 활동하는 데는 전혀 필요가 없고 활동할 게 딱히 없는데 2대나 떠서 행적이 알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게 좀 이상하다 했었는데, 이거 말고도 또 하나가 이제 비행기가 P-3C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P3C요? 네. 초격인데? 맞아요. 이게 또 떴어요, 제주도에서.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잠수함 킬러래요, 이 헬기가. 그래서 그 국정조사에 이제 신의진 의원이 이제 물어봐요. 합참에 이제 구도 확인해본 바로는 링스 헬기랑 요게 제주도에서 뜬 거래요. 비행기가 떴는데 대잠 헬기라고. 근데 출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조용이냐고 탐색용이냐고 물어봐요, 국정조사에서 실제. 그래서 해군 본부 정보작전 지원 참모부장 정진섭이라는 사람이 명확하게 탐색용이라고, 이 비행기는. 탐색용이고 링스 헬기도 이제 해경 초계기 및 대잠 초계를 위한 작전용 헬기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링스 헬기는 이미 뭐 삼함대에서 뜬 건 저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비행기가 떴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전투용이에요. 전투용. 예,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대잠뿐만이 아니고 실제 미사일을 달고 다니는 비행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얘가 왜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떴어요, 실제. 실제로 천안함 사건 때도 초계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 허큘리스까지 글쎄 뭐 옮길 게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정말. 근데 이제 예. 일반 상식으로 이야기해보면 어떤 네. 상황인지 모르니까 뭐 다 동원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민간 여객선에 침몰에 초계기가 있었다는 건 좀 상당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레이더까지 모두 다 이제 탑재를 하고 있는 이제 비행기인데 이건 정말 확인 조금 해봐야 되지 않나. 추정을 해보자면 네. 군사적 상황이 개입됐을 수도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제가 그 703호기 녹취록을 말씀을 드리면서부터 아주 세월호 침몰 상황만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예, 꼭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세월호 침몰 상황이나 아니면 구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상한 비행기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해군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해경, 그러니까 중앙구조본부라고 해서 해경이 중앙구조본부를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나 장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본 목적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실을 처음에 이제 인지한 거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 9시 2분에 목포서 상황실로부터 상황보고서 1보를 받고 그 다음에 전남 119로 사무대로 전화를 해서 9시 3분에 학생들 수학여행길에 타고 있다고, 그리고 500에서 600명 정도 된다고, 그리고 이제 최덕하 군의 휴대폰 번호, 그리고 해경에 통보했다는 사실, 그리고 기지국 기준으로 진도와 조도 사이, 그리고 배가 기울어져 침몰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여객선이라는 사실을 전남 119가 삼함대로 전달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진도 VTS와 제주 VTS 이제 교신을 보면 9시 6분에 처음 진도 VTS가 67번 채널로 해서 세월호란 교신을 시작을 하고 9시 16분 16번 채널로 해서 제주 VTS가 처음 8시 55분 뭐 병풍도 동쪽 1마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중이니 근처에 있는 선박들은 서둘러서 이동해서 긴급 구조를 요청한다고 처음 구조 방송을 합니다. VTS로. 그리고 9시 22분 역시 16번 채널로 제주 VTS에서 한 번 더 구조 요청하는 방송을 하고 진도 VTS는 정작 그 27분에 처음으로 구조 방송을 시작을 해요. 27분에 뒤늦게.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삼함대나 근처에 있는 함정들이 요 방송들을 다 들을 수 있었다. 근데 움직이지 않았다.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구조 방송이 16분부터 나갔다는 거. 근데 이제 해군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래서 제주 VTS에서 16분 비석 채널로 해서 계속 이제 침몰 사실을 전파를 했는데 해군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전혀 교신을 시도한다거나, 예, 물론 공개된 교신이 일부분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703호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123 정도 그렇고 SSB로도 교신을 했다는 내역과 진술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건 SSB 같은 경우에는 해군도 충분히 교신을 할 수가 있어서 전체 교신록을 다 받아봐야 정확히 얘네들이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지 아니면 반응을 열심히 했던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공개한 뭐 VHF 16번 채널과 뭐 67번 채널로는 해군에 전혀 그거 없어요. 들어오는 게 교신 뭐 시도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근데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흑산도 추저도 안마도에 레이더 기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월호 침몰 현장의 중간이고 요 레이더 기지가 정삼각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섬이 있어서 레이더 신호를 못 받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24시간 교대로 레이더 기는 전탄병이 근무를 하면서 레이더를 계속 이제 24시간 감시를 하잖아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무도 세월호 침몰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요. 몰랐다고. 그래서 그 해군 재난관리 규정을 좀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17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재난감시 활동이라고 해서 함정, 항공기, 병력 등 모든 해군 전력은 제반 임무 수행 중에 활동 해역, 그러니까 요 레이더 기지 같은 경우는 그 진도 해상이죠. 활동 해역에서 재난 발생 여부를 항상 감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얘네들 임무 중에 하나예요. 재난 감시를 항상 이제 하게 돼 있고, 독립 전대나 연대급 이상 부대는 예하 부대와 부대원들이 임무 수행 중에 재난 발생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 식별 요령을 포함해서 교육을 한대요.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빨리 니네가 알아차릴 수 있게 교육까지 한다는 거죠. 감시를 계속하는 거 플러스 재난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교육까지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이제 무슨 배 조난이네 뭐니 하면 워낙 해경이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실제로 두 해경과 해군의 임무가 똑같아요. 해경이 주고 해군이 서브가 아니고 둘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이번에 낚싯배 선창 1호 전복사고 때 투입된 게요. 함정만 16척이 투입됐고요. 해상 작전 헬기 AW159 와일드캣 한 대, 링스 헬기 한 대, 그리고 지금 SSU, UDT 이런 분도 다 투입됐으니까 간단히 말해서 해경이 뭐 하니까 해군이 가서 도와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듯이 와서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당적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얘네들이 항상 이제 해군 뭐 김관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정조사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항상 그겁니다. 저희는 지원하는 게 임무라고. 재난관리 기본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방금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세월호 침몰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도 해군이 먼저 되어 있었고, 예, 그 인력뿐만이 아니고 장비뿐만이 아니고 먼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체제가 이미 해경보다 더 우수하게 갖춰져 있는 아무래도 거죠.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플러스 재난 관리 규정에도 써 있다는 거. 예. 항상 재난에 대해서 감시를 하게 돼 있고, 니네가 재난을 빨리 알아챌 수 있도록 교육까지 하도록 규정이 이제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해군 전력은 제반 임무 수행 중에 활동 해역에서 재난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초동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빨리 되도록 아예 그냥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세월호 침몰했을 때는 링스 헬기가 40분에 떴었지요. 구조 대원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일단 4월 16일 날 그러니까 세월호 국정조사에 해군이 제출한 좀 자료를 보면 해상 레이더 기지 및 전남 진도, 신안군 등에 있는 전남 서부 지역 일대에서 레이더 기지에서 캐치한 해경이나 타기관의 음성 교신했던 내용이 제출을 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3분, 18분, 20분에 다른 타기관에서 교신했던 내용을 들었다는 거죠. 13분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세월호 침몰 사실을 많이 이제 전파하던 것도 들었어요. 레이더 기지에서 들었다고 나오고, 18분에도 구조를 도와달라는 교신이 있었다는 거를 들었다고 제출을 했어요. 해경에서 한 것도. 근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혀. 교신을 들었으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신을 나한테 들렸으면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교신을. 그러면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전혀 없었어요. 해군에서 세월호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2014년도 6월 30일 국정조사 국방부에서 그 민홍철 의원이 물어봐요. 해군 3함대 사령부는 지금 그 해역 부근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흑성도랑 추자도 레이더 기지가 이제 있다고. 근데 그 전술정보 시스템 장비가 우리 군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고가 장비인데 실시간대로 항적이나 접촉물 같은 걸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시 48분에 세월호 이제 항적이 리본자를 그리면서 이제 가잖아요. 리본자를 그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급선회하는 것까지 다 실제로 보이는데 왜 발견을 못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함대 사령부 지휘통제실 실장 김대기가 3함대에서는 안마도 흑산도에서 인계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지금 레이더 기지를 운영을 하는데 일반 표적으로 여객선은 관심 표적이 아니고 일반 표적이래요. 군에서 관심을 갖고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표적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 어선이나 여객선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홍철 의원이 그래요. 인천에서 제주 가는 정기 그 운항선이고 6,000톤급 이상의 항로인데 재원을 다 그 해군이 알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통실에서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선박의 항적이 분명히 이상한 게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관심 표적이 아니고 일반 표적이라도 확인은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왜 확인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저희는 관심 표적에 대해서만 지속 감시를 한다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세월호 항적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그냥 가다가 속도가 줄어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리본 모양으로 해서 돌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이상한 항적이고 충분히 그렇죠. 체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얘네들은 이건 그냥 일반 표적이야. 우리는 관심 표적만 봐. 그러면 그 레이더 근무자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네. 세월호는 일반 표적이라 이상 운행 정보가 떠도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다. 네. 라는 말은 그 근처에 관심 표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 민홍철 의원이 그 레이더 기지에 나와 있나 그걸 왜 발견을 못했다면 그 왜 저기 들어오면 그걸 못 보는 거냐고 물어봐요. 일반 표적이고 관심 표적만 보니까 니네들은 그럼 다른 새로운 게 들어오면 못 보는 거네?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탄병이 그 당시에 50여 척의 관심 표적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대요. 그러면 진도 해상에 그 아침에 군에서 관심을 두고 봐야 될 표적의 선박이 50척이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좀 생소한 얘기인데 사실 처음 4월 16일 날 아침 그 당시에 네. 진도 근처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이었고요. 네. 세월호 침몰 해역이 그 당시 사격 통제 지역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 네. 아마도 많은 관심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작전에 투입된. 작전에 투입된 네. 함대나 잠수함이나 비행기나 등등이 있지 않았을까. 있는 게 정상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50여 대요? 네. 선박이 50여 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박만 50여 척이요? 네. 그 아침에 군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 표적이 50여 척이나 진도 앞바다에 왜?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세월호 참사가 나던 그 시간 근처 바다에서는 몇 척의 배가 훈련 중이었을까요? 정답은 50척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께 동시에 퀴즈 이메일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싹 지워져 있잖아요. 수사든 뭐든 간에. 일단 참고적으로 그 검찰 수사 국방부 제외됐고요. 감사원 감사도 제외됐습니다. 네. 아니 세월호가 일반 보트도 아니고요. 그렇게 큰 배가 그렇게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완전히 360도 되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이 50척 때문에. 근데 이 50척이 일반적인 항해 상태가 아니라 뭔가 작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관심표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전탄병이 한 얘기를 보면. 그렇죠. 예. 50여 척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진도 앞바다에서 그 아침에 작전을 벌이고 진도 있었다는 게. 앞바다뿐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쭉 뭐 그 멀리까지 있겠죠. 삼각형. 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이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사격 지역이었고요. 그 지역이. 네. 그랬는데 그게 추후에 그 내용이 삭제가 돼요.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안에서 뭔가 군사적인 행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는 맞는 거네요. 그거는 추가로 확인을 일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관진이 그래요. 그래서 그때 관리가 됐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알아야 될 게 그 해군 전술 통제 시스템이 이게 해경 본청과 서해청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VTS에서 선박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월호의 이상을 얼마든지 이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발견을 이제 못했지요. 그 해군 전술 통제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공군하고도 이제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공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각 육해 공군의 작전사령부 그리고 합참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위기관리 센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해경 본청 서해청에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진도에도 레이더 대대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해안에 보면은 이제 그 레이더 감시 초소들이 있죠.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게 세월호 침몰 당일날 세월호 침몰 사실은 최덕하 군이 이제 그 8시 58분에 해경으로 신고 전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도 레이더 기지, 해안 초소, 뭐 삼함대 지통실 다 합참실 모르고 있었대는 정말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세월호를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그러면 정말 해경은 무능했다. 내지는 뭔가에 씌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해군에서는 알고 있었던 게 맞는 거네요.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배가 움직이는 게 레이더상에서 배 움직이는 게 배의 모습과 항적하고 그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이 침노, 방향까지 다 표시되거든요. 네. 근데 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다가 10몇 노트로 움직이다가 이게 애가 표류를 하면 그거를 레이더병이 모를까요? 알거든요. 보고했을 거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빠르지. 훈련하고 있었건 뭐 하고 있었건 간에 만약에 훈련하고 있었다면 세월호의 존재를 더 알아야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플러스 해군 함정에서도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최덕화 군이 신고 전화를 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박근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다시 이거는 시작부터 다시 파봐야 되는 문제네요. 아니, 이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 네. 정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서라도 일반 민간 선박들을 더 유심하게 관찰해야 되는데 못 봤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예. 그래서 일단 공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덕화 군이 전화를 하기 전에 아무도 몰랐다. 예. 근데 이렇게 사령부에서부터 지휘 통제실을 다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다 있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당일날 그거예요. AIS가 제가 뭐 좀 이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해킹이든 오류든 잘못된 AIS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해군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이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AIS가 굳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다 몰랐다가 공식 입장인 거죠.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관진이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얘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9시 27분에 상황 보고를 받았어요. 세월호에 대해서.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군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국방부 장관이 이미 이제 그 전에 알았을 건데 일단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구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삼함대에서 바로
바로 9분에 구조 세력을 출동을 시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상이나 인식상에는 큰 문제가 자기는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제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자기는 27분에 보고를 받았고 빨리 가서 구조를 해야겠다는 그런 긴급한 생각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고 3분에 처음에 이제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고 9분에 구조 세력을 출동을 시켰다고 지시를 했으면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요 9분에 출동 지시를 했던 게 한문식함이에요. 유도탄 고속함이라고요. 전투함정. 예, 한문식함이죠. 한문식함이 실제 이제 그 9시 9분에 출동 지시를 받고 세월호 침몰 현장에 10시 10분에 도착을 해서 2마일 정도 뒤에 떨어져서 이렇게 구경하고 이제 완전히 침몰해서 그냥 뭘 했는지 모르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한문식함이 왔는데 왜 구조 활동을 하지 못했냐고. 그러니까 말은 그래요. 옆에 이제 조그만 어선들이나 보트들이 많으니까 배가 크니까 가까이 가면 스크류에 걸려서 뭐 보트가 이제 고무단장 같은 게 휩쓸릴 수가 있어서 위험해서 가까이 가지 못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국정조사에서 그래요. 이번이 왜 아무도 못 구했냐고. 그러니까 그 해군 참모차장 그 엄면성에 초기 해군이 현장에 도착했던 시간이 10시 약간 넘어서라고. 그래서 뭐 링스도 보냈고 한문식함도 한 척을 이제 보냈는데 이게 2마일 정도 외곽에서 떨어져서 탐색 작전을 실시를 했다는 거죠. 해상 돌아봤다고요. 이러려고 빨리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 와가지고 해상을 다 둘러봤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충분히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얘기를 해요. 9시 9분에 출동해서 10시 10분에 현장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한문식함 함장 최경문이 이제 그 국정조사에서 얘기한 겁니다. 김광진 의원이 1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데 어떤 내용을 누구한테 어떤 정보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한문식 함장이 최경문 씨가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보고를 받았고 배에 그런 정보 약 450명 정도 학생들이 타고 있다고. 다수의 인명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인명 구조 참가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해군함 스크류와 와류에 고무단장이 휩쓸릴 수가 있어서 좀 떨어져 있어 달라는 해경의 요청이 있어서 자기네들은 참가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명구조가 계속 이제 안쪽에서 진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익수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 주변을 탐색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김광진 의원이 그래요. 지금 한문식함이 570톤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둘라 에이스호가 2,700톤 유조선이었잖아요. 그 배가 200m 옆에 있었다고요. 근데 한문식함이 스크류가 너무 세서 못 왔다는 거죠. 근처에. 저쪽에 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봐. 이게 말이 되냐고, 김광진 의원이. 제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보트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몇 척 있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척 있었다고. 도착했을 때. 한 척 있었다. 이 한 척을 위해서 가까이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다시 한번 김진표 위원도 한문식함이 근처에 왔는데 공무장 정도 투입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해서 그냥 떠 있었고 배 구조가 전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왜 와서 도대체 뭘 했냐고 다시 물어봐요. 그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구옥희가 아시다시피 유도탄 고속함은 구조함이 아닙니다. 일단 전투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함정이기 때문에 구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배를 왜 보냈나요? 이게 9분에 출동 지시를 한 게 바로 제대로 대응한 게 맞나요? 전혀 아니죠. 구조를 할 수 없는 배를 신속하게 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잠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명 동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빨리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김관진 얘기를 하는 거죠. 구조할 수 없는 배를 보내놓고서. 이게 이제 세월호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신속히 출동시켰다고 구조 세력을 얘기를 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문식함 출동 지시할 때 당시까지 해군에서 확인된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객선 요구 500명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한문식함만 출동 지시를 하고 나서 그럼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제 잠수해서 구조할 수 있는 SSU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요 다음으로 이륙을 했던 게 삼함대에서 링스 헬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SSU가 원래 기지가 진해에 있었으니 늦게 도착하기도 했지만 삼함대에도 SSU가 있었어요. 근데 삼함대 SSU와 잠수 장비가 있었는데도 안 보냈어요. 9시 40분에 띄운 링스 헬기에 충분히 구조 SSU랑 구조 장비를 태워서 보낼 수 있었다고요. 근데 보내지 않고 그냥 몸만 보냈죠. 링스 헬기는. 근데 703호기 녹취록을 보면 뭔가 이제 할 임무가 있어서 그냥 보낸 건 아니다. 근데 목적이 구조 활동은 아니었다. 예, 그래서 충분히 SSU도 상주하고 있었고 잠수 장비도 있었는데 삼함대에 있었던 SSU와 잠수 장비가 10시 30분이가 출발해요. 그것도 배로. 헬기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구조할 생각이 없었죠.
예, 저는 그렇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함무식함이 구조할 수 있는 기능이 원래 없는 함정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출동 지시를 받고 여객선이 침몰했으니 구조를 좀 참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적어도 확인은 할 수 있잖아요. 세월호한테 교신을 해서 상황이 지금 어떠냐, 침몰 상황이 어떠냐, 아니면 탑승객들이 어떻게 돼 있냐 해서 이 함무식함이 확인을 해서 자기네들이 능력이 안 되면 구조가 가능한 아니면 구조대원들을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삼함대 쪽에 교신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삼함대가 세월호와 침몰 교신을 처음 시도한 게 9시 51분이에요. 9분에 출동 지시를 받고 51분에 한 번 불러요. 세월호를 한 번. 세월호 여기는 해군입니다. 한 번. 근데 51분이면 다 아시겠지만 교신을 할 수 있는 선원들은 이미 1, 2, 3중에 다 빼간 뒤에요. 48분에 선원을 다 구조하고 뒤로 빠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함무식함이 세월호를 교신을 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네. 브릿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대답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진도 VTS로 요 함무식함이 다시 52분에 교신을 해서 세월호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이걸 53분에 물어봐요. 이 사이에 뭐 했냐 이거죠. 네. 이 사이에 뭐 했냐고. 열심히 또 해경처럼 왔나요? 신속하게 빨리 가기 위해서 열심히 갔나요? 네. 전혀 해군은 골든타임에 제대로 이제 대응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해군이 와서 현장 근처에 있으면서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선 통신 상황을 하나도 체크를 못했다는 거네요. 시스템이 이미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다 돼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 네. 이게 다 돼 있는데도 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여기 뒤집어서 말하면 네. 누가 마치 그쪽으로 가는 거를 막기라도 하듯 출동 못하게 하기라도 하듯 깜깜이를 만들어 놨잖아. 상식적으로 그게 불가능한데. 지금 녹취록도 완전 조작됐을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조작은 둘째치고 공개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공개도 안 됐고 네, 너무 많아요. 시간대별로 조작된 냄새가 너무 나는 게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도탄 고속함이라는 게 사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배예요. 그리고 이제 신형이에요. 2014년도 신형이고, 1월 달에 예.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해군으로 인도된 굉장히 신형. 신형이고 예. 유명한 배고 이 배는 스크루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고요. 워터 제트라고 해서 물을 뿜어내서 가는 배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최신 설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해역에서 구조 작업에 관련된 무선 통신 내용을 하나도 못 들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네, 그래도 이제 그 51분에 대해서야 첫 교신을 이제 시도를 한다는 거죠, 세월호랑. 전 해군들의 참고인 진술 같은 걸 보면 처음에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대상에 있는 선박하고 교신을 어떻게 해서든 채널을 바꿔가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 그래요. 그래야 그렇죠, 예. 자기가 거기 가서 뭘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준비를 할 수 있고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근데 얘는 9분에 처음에 출동 지시를 받고 51분에 처음 교신을 한 번 시도를 해요, 한 번. 그러면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해군 측에서 세월호 침몰 현장에 사고 현장에 급파한 장비가 유도탄 고속함, 네. 링스, 네. P3C 음. 이거는 대해상전 전투 물자거든요. 전투. 왜 이것들을 제일 먼저 급파했는지가 제일 문제네요. 네. 물론 이제 명조님 말씀도 중요한 부분인데 구조 입장에서 보면 생색내기. 예. 생색내기. 난 보냈어. 빨리 보냈어. 근데 구조할 수 없는 배. 가봤자 소용없는 배. 그거죠. 네. 그래서 단 한 명도 생존자를 구조한 사람이 없다. 해군, 국방부 전체 전력이 다 모두 SSO, UDT 포함. 그래서 아무도 이제 구조한 사람이 없었다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 국방부 장관한테 27분에 연락이 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적어놨다는 게 물론 이제 아니지만 이렇게 적어놨다는 자체가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대응도 제가 보기엔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이 정도는. 참고로 이번에 선창 1호 사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송영무 장관하고 합참의장이 거의 대통령 정도로 실시간으로 진두지휘를 했어요. 해군을.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은 그 당시에 해군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서러워요. 우리 애들한테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지? 그게 좀 서럽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예. 그때 왜 뭐 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지시를 거의 실시간 가까이 지시를 했다고 하잖아요. 보고 받자마자 그러니까 바로. 해수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또는 해군이나 국방부나 이런 데가 총체적으로 다 나서가지고 따로따로 서로 지휘를 하는 거예요. 네. 유기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게 FM대로 맞거든요. 왜냐하면 안행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너 출동해라고 지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FM 맞아요. 그냥 그 뭐 중앙재난대책본부 장이라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한테 어떻게 지시를 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필요한 거고 박근혜도 그렇게 해야 됐었는데 이제 그게 뭐 법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좀
좀 서럽다. 우리 애들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반대로 해석할 수는 없나? 예. 예를 들어서 훈련 중이어서 우리 민간 선박 사고 난 거는 관심 없었다라는 쉴드를 치기 위해서 훈련이 없던 걸로 지워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해경처럼 몰랐다? 그러기에는 너무 시스템이 레이더 잘 돼 있다는 거죠. 너무 잘 돼 있다는. 이게 해경과 해군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조직이나 인원이나 시설이나 이런 거는 해군이 훨씬 더 막강하죠. 네, 그렇죠. 막강하죠.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SSU는 침몰 선박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대요. 해경은 그런 게 없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침몰 선박으로 들어가는 훈련도 수없이 한답니다. 그거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막강 해군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발전시킨 곳이 해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때 대양 해군을 꿈꿨었거든요. 그리고 SSU 이번에 선창 침몰 사고에서도 보면 SSU의 활동이 나오잖아요. 뒤집힌 배에 들어가서 구조 활동을 해요. 근데 세월호 사건 때는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의 들어간 거 없고 언딘을 통해서 민간 잠수사 모집했잖아. 예, 물살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SSU가 SSU가 그런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네. 우리나라 최고의 잠수 실력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SSU는. 예, 2년 만에 전투력이 뭐 세월호 침몰할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발전을 했다는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하지. 저는 뭐 저저번 방송에서 훈련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훈련은 이미 돼 있고 능력도 충분했다라는 걸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할 수 있었는데 그럼 안 한 게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네. 정말 답답하죠, 명정님. 정말 이해 안 되네요. 나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월호 사건이 해경에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는데 해군이 왜 중요한지 사실 솔직히 말씀해서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텔로 제가 보내드린 세 번째 사진 혹시 보셨어요? 그게 SSU 옆에 투척해서 그걸 이제 잡을 수 있는 그건데 이게 실제 세월호 침몰 당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맞아요. 이게 4월 16일 날. 실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런 사진을 찍을 여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처음에 들었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트만 입고 있죠. 이게 10시 51분에 헬기 탑승하는 시간이에요. 10시 51분이면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이미 20분이 지난 시간이죠. 예, 근데 그 장비 하나도 없이 그냥 슈트만 입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출동을 했다는 것도 저는 너무 화가 나지만 정말 요식행위였네요, 보니까. 예, 이거 사진 찍을 여유가 있었나? 저는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아니, 사진은 찍을 수 있어요. 기록용으로 찍을 수 있는데. 그래요? 문제는 지금 여기에 표시 나는 것만 전문가들 보면 말도 안 되는 허접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갖고 있죠, 이게. 예. 실제로는 잠수할 어떤 장비가 아닌 상태인 거. 예, 예. 그리고 이제 더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상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으니 니네들은 빨리 가서 건져서 배 위로 올리기만 해라는 지시를 받고 갔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지시가 누가 내렸는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서. 근데 실제로요,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3일 이상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배가 가라앉고 나서 실제로 구조로 들어간 인력은 전부 0이었다고, 0. 그리고 그 줄 설치하는 거 있죠. 가이드라인 설치하려고 들어갔다는 것만 하나 밝혀진 거잖아요. 6시, 예. 그러면 이 SSU가 들어갔다는 기록은 없는 거죠. 없죠. 네. 그런데 세월호에 있는 에어포켓은 18일 날 저녁 9시까지 확인이 됐다. 맞아요. 네. 네. 제가 진술서랑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틀 반 정도.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갔다면 최소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렇죠. 네. 나 미치겠네. 자, 알겠고요. 이 시간이 점점 더 가고 있어요. 만약에 제2기 특종이 만들어지고 또 2년 더 가고 그런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지워질 거라고 보는데요. 마음은 정말 급해지네요. 자,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걸 줘야 된다. 마찬가지고요. 세월호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